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치매,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기억력, 언어, 판단력, 진압력, 실행 기능 등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로 진행성,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어렵다 이 말이죠. 주요 증상입니다.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단기 기억, 최근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장애, 단어라든지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수행 기능 저하, 계획을 세운다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공간, 감각 장애, 길 찾기가 어렵고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심리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망상, 환각, 분노 폭발, 수면 장애, 계획, 물건 숨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우선적으로 비약물적 접근이 우선입니다. 환경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명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합니다. 정서적 지지, 익숙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해라든지 타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데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위생, 목욕이라든지 약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영태 생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에서는 전체 치매의 약 60에서 70%가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럼 이거는 왜 생길까?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그거죠. 치아 플라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치아에 찌꺼기가 덩어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덩어리져 있다. 비정상적으로 덩어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경세포 사이에 침착되어 신경 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다음에 신경섬유 다발, 타우 탱글이라고 하는데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경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경섬유 다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뭔가 뭉쳐 있으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이거는 신경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신경세포 사이사이에서 이런 플라크가 끼는 거고 이건 신경세포 안에서 이런 덩어리가 지는 거고 그 말입니다. 뇌변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죠. 이게 제일 먼저 위축되고 그 다음에 축두엽, 전두엽 순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 결과 점진적으로 기억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인격도 변화되고 일상생활 기능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생기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덩어리져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신경 전달이 방해되다가 신경섬유 다발 이것들이 축적되면서 뉴런 기능이 저하되더라. 이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흔한 치매로 15에서 20%가량 됩니다. 원인은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하고 뇌출혈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반복적인 소혈관, 작은 혈관의 허혈 이거는 막히는 거죠. 경색, 막히는 것 등으로 인해서 뇌의 국소 부위가 손상되는 겁니다. 이것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다발성 허혈, 임팍이라고 그러죠. 경색, 여러 군데 경색이 일어나는 것, 백질 변성, 화이트 매럴 체인지 등으로 인해서
신경망 연결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점점 악화되는 계단식 악화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혈성 치매일 때. 인지기능 저하 외에도 편측마비, 뇌경색 이런 거 오면 그 한쪽 팔 못 쓰죠. 마비가 오죠. 보행장애 걷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국소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에서 나타나는 계단식 악화란 무엇인가? 갑자기 인지기능이 뚝 떨어지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다시 어느 시점에 뚜렷하게 또 한 번 뚝 떨어지는 양상, 인지기능이 뚝 떨어지는 양상, 이것이 계단식 악화입니다. 즉, 인지기능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건 알츠하이머가 되겠고, 혈관성 치매는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유지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악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계단식으로 악화될까? 생기는 이유가 뭘까? 혈관성 치매는 앞에서 말한 대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경색이나 터지는 출혈되는 뇌경색, 뇌출혈, 미세혈관 질환이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고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뇌졸중이 재발하거나 미세한 허혈성 손상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인지 기능이 갑자기 저하됩니다. 이해되셨고, 그러면 임상 간호사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될까? 급성 변화가 발생했을 땐 뇌졸중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혼동, 실어증, 보행장애, 마비 증상이 급격히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환자 상태를 설명할 때 최근 인지 기능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정보는 아주 중요하죠.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진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 악화 패턴을 인지하여 혈관성 치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가해야 됩니다. 뇌혈관 위험인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이런 것들은 뇌혈관 위험인자죠. 이런 것들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보호자에게는 인지기능이 갑자기 나빠졌을 경우에는 꼭 알려달라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 의심될 때 빠르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패스트 평가법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뇌졸중에 사용되는 걸로. 자, F는 face drooping입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는 현상입니다. A, arm weakness. 팔에 힘이 빠져 한쪽 팔을 들기 어려운 경우. S, speech difficulty.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T, time to call 119.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FAST, 이 기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여기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CIST, 이게 1차 선별 검사인데 대상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은 약 5에서 10분 금방 끝납니다. 이것의 목적은 인지 저하를 스크리닝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노화인지 아니면 치매 가능성이 있는지를 빠르게 보는 겁니다.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민감도는 낮고 중간 정도 됩니다. 이 검사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1차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치매 의심되는 분이 있다. 그러면 2차 검사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2차 검사입니다.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은 약 30에서 60분 정도 걸립니다. 기억력, 언어, 실행 기능, 공간 능력 등 인지 영역별 상세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여기서도 검사를 하는데 이때는 무료이고 만약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사를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협약 병원으로 연결해 주는데 이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는 높습니다. 그러면 진단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력 청취하고 증상을 사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신경심리 검사. 요런 검사들은 앞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검사하고 비슷한 검사들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한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영상 검사를 합니다. MRI나 CT를 통해서 뇌 위축이 있는지, 헵마가 감소됐는지, 백질병변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유무를 파악을 해서 뇌 위축, 헵마 감소 같은 알츠하이머병인지, 백질병변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있는 혈관성 치매인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는 가역적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별할 수 있겠죠. 비타민 B12가 결핍돼도 마찬가지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하고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암모니아 독성이 생길 수 있고, 심장에서는 요독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혈액 검사도 치매 감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일 때 어떤 약물을 쓰느냐. 첫 번째로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약들이 있고,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의 작용 기전을 보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기억에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콜린 에스터라제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니까 아세틸콜린을 유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죠.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 사이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정보 전달을 도와주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신경세포가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주로 기억력, 주의력, 진압력이 저하된 경도 중등도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뭐가?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가. 그럼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의 부작용, 오심,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있고 소맥,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세틸콜린은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위장관 운동이 증가하면서 위산이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 운동이 증가해서 설사가 일어날 수 있고, 위산이 과다하니까 속쓰림, 구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후에 복용해야 되고, 저용량에서 천천히 증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왜 기억에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일까요? 아세틸콜린은 뇌의 기억 형성과 집중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헵마와 뇌내피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은 헵마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고 주의력,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뭔가 의식이 자꾸 더 또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켜주는데 유식한 말로 시냅스 가소성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신경세포, 뉴런과 또 신경세포 뉴런을 연결해주는 다리, 이게 시냅스인데 이 시냅스가 더 좋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냅스 가소성을 강화시켜준다. 입니다. 이게 강화되니까 잘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점점 죽으면서 기억력 저하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를 통해 아세틸콜린을 오래 남게 해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NMDA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대표적인 약이 메만틴이 있는데 작용 기전을 보면 NMDA 수용체 요거는 뇌에서 글루탐산 이게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글루탐산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NMDA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흥분 물질이 수용체에 갖다 붙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글루탐산이 과다하게 작용하면서 이 흥분성이 과다하게 작용한답니다. 그러면 신경세포에 독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만틴 이 약은 수용체 기량제죠. 안타고니스트죠. 그러니까 이 수용체를 막아서 신경세포 손상을 줄여주게 됩니다. 되셨고 쉽게 정리하면 흥분성 물질인 글루탐산이 너무 많아져 뇌세포가 너무 활성화되니까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과로를 하게 됩니다. 과로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되는 걸 막아주는 약이 이 수용체 기량제가 되겠습니다. 메만틴. 주로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입니다. 인지기능, 그러니까 기억력 같은 거를 좋아지게 하고 일상 기능 유지하는 도움을 주고 행동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부작용은 마찬가지로 어지러움, 두통, 변비, 드물게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약물로 아까 알츠하이머병 치료 약물을 받고 두 번째는 행동 및 정신 증상 조절 약물입니다. 공격성, 환각, 불안, 수면장애, 우울 등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쓰는 약입니다. 불안, 초조, 공격성을 보일 때 이때는 항정신병 약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이 리스페리돈, 할로페리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도파민을 차단해서 망각이나 환각, 공격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우울감, 무기력 있을 때는 항우울제, 수면장애 있을 때는 수면제로 졸피뎀, 많이 아니죠. 졸피뎀을 쓰고 불안, 경계심이 있을 때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쓰게 됩니다. 오늘 앞에서 항정신병 약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활성이 과도할 때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2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이게 활성이 과도하다 그랬죠. 도파민이 과도하다 그랬죠. 이것을 차단해서 이런 과잉 흥분을 진정시키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일시적으로 조용해지고 덜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마치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은 낮추지만 원인 감염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원인 감염을 해결하려면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도파민 차단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 통제 목적의 약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이 항정신병 약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이 변하고 심장 이상, 뇌졸중, 사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이 항정신병 약물이 이런 위험을 높일까요? 여러 가지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인데 알파-1 수용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혈관을 확장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콜린 작용 때문입니다. 부교감 신경을 억제한다 이 말이죠. QT 간격이 연장되면서 심장 전기 신호에 변화가 생기고 인지기능 저하, 운동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물로 인해서 근육이 점점 느려지고 졸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낙상이라든지 음식물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낙상을 하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고 흡인을 하게 되면 폐렴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망 위험까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은 고위험 약물로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때문에 치매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용량
최단 기간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약을 쓸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비약물 치료를 보면 기억력 향상을 위한 훈련, 해상훈련,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떠올리기 이런 것들, 음악이나 미술치료, 원예치료, 가족교육, 돌봄 부담 완화하고 질환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합니다. 조명 유지해주고 루틴을 유지해주고 명확한 시간표를 제공해줍니다. 심혈관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회적 교류,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하고 금연하고 지적 활동, 독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권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대상자의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 도파민 수치를 높여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 알츠하이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파민과 관련된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과 관련된다 그랬죠.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거죠. 틀렸고 NMDA 수용제 억제제를 투여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 약물이 아까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했죠. 이것을 투여하면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력 향상 맞습니다. 세 번째, 항정신병 약물은 주로 초기 인지 개선에 사용된다. 항정신병 약물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아까 불안하다든지 수면 장애,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환각, 망상 증상 있을 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지 개선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콜린제는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다. 항콜린제는 뭡니까? 아세틸콜린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알츠하이머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서 온 거니까 이건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